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입니다. 오늘도 정한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덥죠? 네, 조금 덥네요. 네. 정한기 교수님을 지금 여러 차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우리 정 박사께서 쓰신 충성과 반역이란 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장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들의 분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일제시대를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세우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주제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정한기 교수님은 교토대학에서 일본 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원, 이츠메이칸 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작년에 나와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 이 책의 속편으로 나온 책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여기 정한기 교수께서 또 두 건의 논문을 쓰셨는데, 우선 이 책이 나온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책. 생생한 책인데, 이거. 네.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제 1탄인 반일 종족주의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제 2탄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역시 이 책이 여러 1탄이 화제를 일으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 2탄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제 1탄이 한국에서 1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우리 이 책 서문에 이용훈 교수가 밝혔고, 또 일본에서는 아마 4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 번역판이 맞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기자는 일본 번역판의 해설책을 또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에는 참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크게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이런 아카데믹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독자들이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드문 일이었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번역된 책들은 100만 부도 팔리고 이상 팔렸지만, 한국 학자들이 쓴 이런 인문사회계열 관련 책이 10만 부를 넘는다는 것은 참 유례가 없는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책을 일본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가득에도 상당히 공을 세운 겁니다. 학문에서의 한류라 할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서문, 이영훈 교수가 썼는데, 이 서문 말이죠.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서문 마지막에 1918년에 체스코슬로바키아라는 독립국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이승만과 같은 역할을 한 마사리크 건국 대통령을 인용을 하면서 중세적 환상과 광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사실이 승리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승리한다.
결국 반일 종족주의 이 두 책이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거죠. 뭐 그렇죠. 핵심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사실 투쟁입니다. 네.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실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뭐 논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사실만은 확실히 해야 돼.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사실을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적한 학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서 우리 정한기 교수님이 두 건을 쓰셨는데 보니까 이영재 씨라는 분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재라고 하는 분이 육군 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그러니까 제 1탄에서 다뤘던 저의 그 논거에 대해서 격한 그런 이제 반론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과 관련해서의 중요한 논점은 이 육군 특별지원병을 시행하게 된 그 황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논점. 그런데 그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뭐 새롭게 연구해서 제시한 논점은 아니었고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 85년경에 미야다 세츠코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가 학자가 육군 특별지원병제, 장시개념, 징병제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황민화 정책이라고 뭐 규정을 했고 그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 조선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제 사실의 경과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족 말살 황민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뭐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이다. 즉 조선인들이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이제 파악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영재 혹은 그쪽 팀들이 한 책에서의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성에 편승하는 형식의 내용들이었지 학술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로서는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양식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밝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한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황민화라는 이 단어는 뇌리에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에 특히 장시개명을 강제화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민족 말살이다. 그리고 한국어도 못 쓰게 했다. 조선의학교 사건 뭐 등등 이를 들면서 이거는 단순한 식민지배가 아니고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황민화 정책이란 말이 바로 속귀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발로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미야다 세츠코는 황민화라고 하는 것을 조선인들을 일본적인 감성, 정조를 갖는 일본 국민으로 황민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탈색하고 일본 황민됨을 착색하는 그런 이제 그
조선인들의 심성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에스닉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는가? 하지만 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심성과 그걸 바꾼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적인 어떤 그런 풍속과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적인 어떤 그런 풍속과 심성을 갖는, 정서를 갖는 인간으로 바꾼다? 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당시의 식민정부도 그런 일을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약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 식민정부 일본은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이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에 노동력으로 혹은 병력으로 동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선인들의 어떤 심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서, 정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시켜내야 되겠는데 또 협력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아직 그 국민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 포섭하고 개조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 황민화 정책이었고 그 정책의 바로 핵심이 이 육군 특별지원병제였다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도 사실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근데 장시개명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장시개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강제로 알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장시개명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여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한국인들의 요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장시개명이 단지 조선에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고 타이완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한 80% 이상이 장시개명을 했지만 타이완에서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전부 다 강제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파악된다고 한다면 왜 타이완에서는 그렇게 낮고 조선에서는 높은 것인가를 설명을 한국에서 장시개명 안 했다고 불이익 안 받았습니까? 불이익 당한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박흥식 같은 경우는 장시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장시개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가서 장시개명 그 이름이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는 받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장시개명 문제는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핵가족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파악하는 부분이고 그걸 좀 더 국제비교 관점을 넣거나 여러 가지 더 실태를 더 파악하게 되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못 쓰게 한 부분은?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 중학교 5년제 가게 되면 거기서는 한국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되려면은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용어를 그렇습니다. 일본어로 획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자체가 일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습득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데 일본인 부대하고 섞어서 동원하게 되는데 일본어가 안 되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의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서 여러 많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특히 뭐 학교를 취약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 청년훈련소 같은 경우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일본어 습득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민족 말살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를 끝나면은 집에 오면은 한국어로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한국어도 신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선동아일보. 예, 조선동아일보는 40년, 41년경에 폐간이 됩니다만, 정간이 됩니다만, 그 당시 그 총독부 기관지라고 하는 매일신보도 45년 8월까지 한글로 신문을 내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잡지도 45년 8월까지 전부 다 한국어로 잡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살이라는 표현은 과장이고 약간 제약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했는데 왜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시대적 문맥 속에서 한국어 말살이라고 하는 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충성과 반역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이번 두 번째 나온 이 책에서 우리 정한기 교수가 다시 쓰셨는데 이광수와 최남선의 학도 지원병 권유, 예. 권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광수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쓰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광수를 친일로 모는 상당히 중요한 논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학도 지원병 43년에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학도 지원을 특히 이제 일본에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학도 지원병을 권유하고자 일본의 도쿄, 교토 등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돼서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딱지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데 이광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토지원병제를 실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시행이 됐고 38년에 42년 5월에 이미 징병제 실시 준비가 결정이 됐고요. 또 이 43년 8월 시점에서 이미 병역법이 바뀌면서 조선인에게도 징병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이제 법적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병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선인들은 이미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정권에 국민의 의무 권리에 대신해서 앞서서 국민 의무를 달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권리가 올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조선인 사회에서 먼저 이 병역 의무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민정부도 그런 이제 조선인 정치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야 그러면은 바로 징병제는 실시할 수 없고 거기서 그러니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지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만 모아서 병역을 일단 실시해보자, 의무를 부여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이분 특별지원병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인 사회가 이 징병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조선인들이 염원하는 정치적인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신민정부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인 정치 세력들은 당신들은 맨날 우리한테 같은 국민이라고 그러고 항민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참정권도 주지 않고 차별을 하고 병역 의무도 안 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무슨 국민이고 그러느냐. 그런 논리에 이 신민정부, 일본 정부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그런 이제 실상이었고 그런 조건 하에서 윤치호라든가 이광수, 최남선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즉 조선인들이 우리 자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교육에 기초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 그 권리를 우리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학교 지원병에 가라고 권유하는 그 연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총독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내키지 않는데도 그런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냐, 이 강제성 유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강제성의 유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했는데 이 지원자가 저기 10월 초에 실시했는데 그렇게 그 지원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내 정치 세력들이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온 분들 그리고 사회 유지가 되신 분들 등등이 이제 조선 각지를 돌면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최남선, 이광수 등은 일본에 건너가서 교토, 오사카를 돌면서 당시에 그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여기 이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 병역과 참정권과의 어떤 그런 이 관련성을 고려하게 되게 되면 이걸 총독부가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오히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사회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 식민정부, 일본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형식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 주호대학, 중앙대학, 네. 중앙대학에서 개최된 이광수의 강연회, 그때 그 강연을 들었던 나중에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가 되는 김봉구 씨의 회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건한 태도로, 이광수의 연설은 경건한 태도로 민족의 구원을 설교하던 병고에 시달리던 상기된 얼굴이었고 미열에 손발이 바르르 떨리는 듯하고 금시 쓰러질 듯이 숨가쁜 고행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봉구 씨. 예. 그것은 뭐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이광수는 이 연설을 마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저기 도쿄에서 한 며칠을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이광수의 강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구 교수처럼 김봉구 교수처럼 자기가 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왜곡시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광수의 저작을 보고 또 이 학도 지원병 제도가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경위를 전부 다 검토해보고 또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 과정에서의 그 이광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노력, 협력, 이렇게 정략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김봉구 교수의 말이 맞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봉구 교수는 그 애국과 민족주의에는 티끌만큼의 위선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정 교수는 이광수는 어차피 가야 할 학도 지원병이라면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장차 조선인의 발언권을 확보하여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길이며 이 기회를 살려서 군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네요. 예. 근데 그것은 단지 이광수 저기뿐만 아니라 최남선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천재일후의 기회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리는데 왜 살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준비하려면은 이 주권을 지켜내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이 학도 지원병 지원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 책 여기서 인용한 것만이 아니어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강영훈 국무총리 이야기도 있는데
강영훈 국무총리가 당시에 만주에 건국대학교 다니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건국대학에 그 당시 이 재학하고 계시던 이 강용훈 국무총리께서도 이제 그 당시 이 차남선 이분이 39년부터 42년까지인가 4년에 걸쳐서 만주 건국대학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뭐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고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도 또 한국인 학생들을 자주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 경과가 있었는데 43년도에 이렇게 학도지원병제가 시행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건국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서로가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수합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최남선 선생을 이제 찾아가 뵙고 그렇게 해서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상의를 드렸습니다. 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 최남선도 앞서 이광수가 했던 요지와 같은 맥락에서 야 지금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군사력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그래가면서 꼭 여기에 지원에 참가해달라. 그렇게 해서 당시 만주 건국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0여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강용훈 씨도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강용훈 국무총리가 최남선 탄생 뭐 100주년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도 몇 번이고 그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실질적인 당사자의 이야기인 강용훈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포시키고 믿고 그래가면서 그분들의 진심, 애국심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훼손하고 폄하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참 안타깝죠. 이 강용훈 국무총리는 그 경력이 어떠냐면은 이분이 그 뒤에 이제 군사영어학교 출신인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성질이 빠른 분입니다. 저 한국군에서. 그리고 마지막 계급이 이분이 육사교장입니다. 5.16 났을 때, 5.16 났을 때 육사교장으로서 혁명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학자의 길을.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다시 씁니다. 워낙 이분이 인품이 좋으시고 학구적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이 주영대사를 했을 겁니다. 영대사.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아주 그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국무총리로 이 강영훈 국무총리가 꼽히는 분입니다. 야, 저도 기억에 예. 강영훈 총리는 꼭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최남선에 대한 증언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영훈 이분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해고록을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또 거기서도 강조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최남선 선생이 제자들에게 자네들이 지금 군대에 가라. 가서 실력 길러라. 나중에 나라 세울 때 그 실력을 쓰라 하는 그 부탁이 강영훈 씨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영훈 씨가 만약 군대 안 갔으면 그때 지원병 학교를 안 갔으면 군인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무총리 될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남선이라든가 이광수 이분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독립을 준비하는 독립운동을 하신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조선인들이 재생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만든단 말이냐.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대한 이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이게 결국 일본군에 갔단 말입니다. 자, 일본군이 이겼더라면은
이분들의 참전 그거는 달리 평가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졌단 말이야. 패전,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패전국의 병사였거든. 패전국의 병사.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 박사님은 인도 지원병을 이야기하는데, 인도 지원병이 들어갔던 영국군은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쪽에 섰다는 거. 이게 이걸 변호하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야, 변호를 제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도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게 논리를 구성시키는 이런 이제 뭐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록 일본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론 뭐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승자의 역사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러니 항도지원병 출신자들의 시대적 분투를 우리가 폄하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지만 일본이 지고 안 지고라고 하는 문제는 강령은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광복군들이 와서 일본군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와서 우리 사회가 와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한다는 것은 큰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은, 이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바로 이광수라든가 강영훈이 저기 최남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야지, 이 전쟁에서 뭐 졌냐 안 졌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변호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변호고, 이 최남선 이광수라는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3대 천재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홍명기인데 정말 천재입니다. 이광수, 최남선, 특히 지식인으로서 이광수의 고민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동감했던 고민인데, 이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 시대를 모르고 지금 기준으로 이광수를 친일파로 단죄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광수를 친일파로 매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파묻은 그 죄값을 한국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 선진국들 전부 다는 자기들이 쓰는 화폐에는 꼭 그 나라의 그 대문호들을 거기 넣고 있습니다. 이광수 넣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광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분은 근대문학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한국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이고, 또한 한국인들에게 민족 정신과 근대적인 자아가 무엇인가를 일깨웠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들어와서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청년들의 한 80% 이상이 이광수의 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알게 모르게 뭐 그 사람이 나중에 강복군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학도지원병이 되는지 육군 특별지원병이 되는지 대학 교수가 되는지 전부 다 이광수의 어떤 이 문학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폄하하고 민족 반역자로 몰고,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뭐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학교 지원병, 이 육군 특별지원병기 연구를 하게 되면서 70년경, 60년대 말 후반에 나온 이광수 전집을 사서 보게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자기 해고록 같은 내용들이 담은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글들을 읽는 과정에서 이광수가 그 헤쳐나온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는 잘 알게 됐고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거기 참담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야 이광수를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선배들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 한국사 이해의 핵심이 되는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 왔을까? 참 통탄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광수를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광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력 세력이 되니까 80년대부터 이광수의 친일파라는 덧칠이 들어가고 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우리가 땅에 파묻어 버렸는데 더구나 이분이 한일 중에서 뭐 워낙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순신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이순신 연재를 해가지고 그 팬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년 박정희가 이광수 선생의 그걸 보고 나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권력을 잡으니까 현충사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광수 선생은 독립운동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 했지. 감옥에도 갔지. 더구나 백범일지를 정리한 사람이 이광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납북돼가지고 그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졸업하셨다면은 이광수를 친일파로 몰더라도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리고 뭐 학병 지원 연설을 했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광수를 살려내지 못 한국의 이 지식인 사회에서 이광수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영원히 이 노역 근성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이광수는 진짜 누가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메타포입니다. 이광수를 알아야만이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이광수를 이렇게 끊임없이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세태를 보고 있노라니 역시 이용훈 교수께서 만일 종족주의와 투쟁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의 그 악한 풍속과 그 천박한 어떤 그런 문화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용훈 정한기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한국인의 영혼을 놓고 다투는 이 싸움입니다. 영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상 투쟁이고 역사관이고 어마어마한 게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이광수 선생이 미친 영향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닌데 아까 저 충무공을 되살려낸 분이다. 동아일보에 당시에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이분. 그렇습니다. 하면서 쓴 연재 소설에 감동을 받은 그 식민지 시기의 젊은 사람, 소년 중에는 박정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희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의 뭐랍니까 구원의 등불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제 이 당국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뭐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전시 협력, 예. 전시 동원이 시작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시민 권력의 입장에서도 한국인들을 내 어떤 국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너희들 조상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 가운데도 그렇게 애국심이 충만하고 예.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무공 이순신이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시비도 세우고 뭐 등등 여러 많은 그런 이제 저기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도 역시 이 조직이 뭐 30년대 후반, 뭐 40년대에 걸쳐서 뭐 저기 황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혹은 민족을 발살시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비판하는 논지가 이런 거죠. 말하자면 김구, 뭐 김일성 이런 말하자면 투쟁, 무장 투쟁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가하게 한국 안에서 살면서 민족 개조론 이야기하면서 한국 민족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은 비겁하다. 그리고 일본에 협력하는 토항주의다. 이게 비판의 논지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독립운동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식의 무장 투쟁론의 입장에서 이제 독립운동사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분들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겁자가 되고 민족 반역자가 되고 지휘파가 되는 이런 이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광수, 최남선 등이 추구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선이 진정으로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조선 내에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문화를 발달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렇게 해서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실력을 양성시키고 했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이었다. 진정한 독립운동. 왜냐하면 48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지도에 이끌린 젊은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들이 바로 이 건국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부들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는 뭐 국부 오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게 되면 국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기 또 다루더라고요. 이 김용삼 기자가 썼던데 지금 역사 조작의 큰 맥락 하나가 한국 해방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 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그런 유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독립투쟁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무장 독립투쟁한 사람들의 역할을 이렇게 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국내파 김성수, 조선일보, 동아일보 역할, 그리고 수많은 학교와 기업을 세웠던 사람, 김명수 같은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 경성 방직을 운영했던 이런 사람들의 역할, 거기서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있는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임시정부라든가 독립군들이 무슨 뭐 거만의 수만의 어떤 병력을 이끌고 저기 압록강을 건너와서 일제를 물리쳐서 해방을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국제관계가 크게 변화되고 제국주의가 후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고, 그 해방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48년도 단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구에서 발생한 그런 자유의 물결이 일었고, 그 물결을 인도하는데 이 최남선, 이광수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해방과 건국을 생각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그런 역사관은 상당히 태생적이고 반역사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에 다 해방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소련군이 쳐들어와서 해방시킨 걸 부정하고 김일성 군대가 들어와서 해방시켰다고 완전히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만 읽어보면은 독립투쟁으로 해방이 된 것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해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게 해방 심화, 해방 전설이지. 그건 역사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는 8월 15일을 기릴 때 광복절로, 해방 기념일로만 기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국 기념일로는 기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방이 우리가 싸워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논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건국시 해방 신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있어요. 자, 그럼 뭐 그 정도로 하고 이광수 선생을 어떻게 하면은 이 복권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광수 평전, 김윤식 교수의 이광수 평전은 어떤 책입니까? 그게 그래도 가장 집대성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셨을 텐데. 예, 저도 뭐 이 중선거 반역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광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광수를 변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됐고, 아까 이 정례 지금 한국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일파 뭐 민족 반역자로서의 이광수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각자이고 현대문학의 개척자이고 그렇죠. 빛나는 사상과 필력으로 한국인들의 그 심성을 개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인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미국의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런 전공을 살려서 이광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했던 책을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 김윤식 선생의 그 이광수에 관한 책을 읽게 이광수 평전. 뭐 이름이 조금 타이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이광수 연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두 권으로 해가지고 신문 잡지에 썼던 것들을 전부 엮어서 그 책으로 낸 걸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된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크게 그 이광수를 그렇게 매도하는 시각이 완전히 한국사에 정착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들이 논의했던 그 문학 작품을 읽어내면서 이광수의 어떤 그런 정치적 혹은 사회적 뭐 심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놓은 내용인데 뭐 거기 뭐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광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평가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김윤식 교수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최소한 양비론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양비론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광수를 몰아붙이는 어떤 기준으로 그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지금 저기서 내가 끌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뭐 학병 지원에 관한 문제 또 지나치게 문학가이기 이전에 하나의 어떤 그런 사회 해조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등등을 해가면서 문학적으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가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저로서는 많이 거북했습니다. 예. 뭐 뭐 이광수는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하는 사람은 또 언론인으로서 이광수를 높게 평가하고요. 문학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사회 계몽과 계몽과 예, 뭐 독립투사 뭐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 생애의 후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비참해서 말이죠. 그죠? 납북돼가지고 북한에서 말하자면 소리도 없이 사라진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전생애를 본다면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을 제일 한복판에서 다 겪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광수에 대한 공감이나 연구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광수가 43, 4년도에서부터 45, 6년까지 머물렀던 사릉리라고 하는 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릉리에서 어딥니까, 사릉리면은 여기 경춘선을 타고 가다 보면 거기 사릉리가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역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어요. 뭐 이제 그랬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사릉리에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을 글로 많이 썼습니다. 되게 이제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고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49년도에 반민특위가 이제 그 이광수가 피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릉리에 있는 주민들 한 400~500명이 반민특위에 몰려와서 그 이광수의 무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민심이네. 민심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광수의 큰아들이 손을 잘라서 혈서를 써서 특히 재판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아버지의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풀어달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다른 여러 내용이 필요 없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는가, 이광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참 어떤 아이러니인데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광수와 동시대를 호흡했던 사람들은 이광수를 변호하는데 그 뒤에 이광수와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살았던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살았던 사람들이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 결국은 뒤에 이루어진 교육 아니겠습니까? 좌천양 교육. 교육의 영향이 있대. 자, 그리고 오늘 과제를 바꾸면은 오늘 류석춘 교수, 연세대학 교수가 작년이죠.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토론식 수업인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학생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학생도 한번 해볼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마치 학생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한 것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 수업 장면을 녹음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 학교에서 징계를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류석춘 교수는 이것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거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앞뒤로 보면은 그것은 매춘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리얼타임에서는 아무도 소란 피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허위 사실 기초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불복하겠다.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잘 안다기보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예.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예.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몇 번이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유 교수가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훈 교수의 그 성과를 가지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이용훈 교수의 책에 따르면 이렇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볼래요? 라고 예, 이제, 예, 예. 그러니까 한번 학생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반론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것인데 딱 그것만 잘라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학생에게 뭐 매춘을 뭐 했다. 도대체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한 풍속과 이 천박한 어떤 그런 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의 이게 정당성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판을 할 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증거는 무효로 하지 않아요. 예. 그냥 고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사실이라도 진술이라도 그거는 고문을 했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예. 그리고 도청을 한 이 자료는 법정에 제출되면은 그 재판 자체가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 이것도 말하자면은 그걸 준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 바깥에 터뜨려서 문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같으면은 대학 같으면 그건 아예 조사를 안 해야 됩니다.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다 해가지고 무시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이 대학 아닙니까? 대학은 항상 정설보다는 이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설이야 가르치만 하면 되지만 대학은 항상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온 게 오늘 문명 발달사인데 이설 아닙니까? 이 유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정설에 대한 이설을 이야기한 건데 맞습니다. 그 이설 이야기한 걸 이런 식으로 탄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종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건전한 토론이 있겠느냐? 이건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토론의 자유,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뭐 교육기관과는 달리 상당히 최고의 어떤 그런 이 학문의 어떤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신성한 장소일 수도 있는데 신성하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금기화시켜와서 그걸 깨트리고자 하는 유 교수의 그런 이 정의감, 학술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음을 했고 또 전후 사정이 그러함에도 그런 것들을 무시한 이런 이제 실태를 고려하게 되면 대학 당국에서도 택도 없는 내용으로 기각시켜야 되고 오히려 그런 교수를 더 보호해야 될 텐데 그렇지. 그런 게 아니고 징계를 내리고 뭐 정직 1개월을 내린다. 그것도 무슨 뭐 일반 대학도 아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연세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용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대학이 하나의 거짓말의 원상이 되고 있다. 기대할 게 없다는 말.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러겠지만 적어도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저기 다른 대학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들을 뭐 저기 매도가 당하고 있고. 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중세 유럽 대학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의 본래 기능은 정서를 깨고 또 금기를 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기를 깨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지금 위안부, 종군 위안부도 금기가 돼 있고 세월호도 금기가 되고 광주 사태도 광주도 금기가 되고 이 한국 사회 금기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는 최소한 금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연세대학교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3만 5만 달러가 넘는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유명 대학이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연세대학교가 누가 세운 대학입니까? 이게 기독교가 세운 대학이고 우리 개화, 독립, 건국, 6.25,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역사와 호흡을 같이 해온 어떻게 보면 위대한 대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거는 그런데 거기서 대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스스로 부정하는 게 팩트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극단적인 주장에 항복한 게 아니라 팩트를 부정하고, 여기 유 교수가 제일 주장하는 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이런 걸 내렸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팩트 싸움이에요. 팩트 싸움.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도 반일 종족주의와라는 이 허위와 싸운 건데, 유 교수가 일단 허위에 뭐 1차전에서는 졌지만 또 법적으로 가져가면 또 뭡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이 이렇게 정치화가 돼버린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가 나왔을 때의 그 비판 중에서 뭐 조국 씨가 무슨 비판을 했더라? 뭐 구역질 나는 책. 아주 그 비학문적인 비판을 했고 했는데 경청할 만한 비판은 없었어요. 이 책에 대한 경청할 만한 비판은. 그렇게 저로서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승파트에만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뭐 비판이 나왔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도 이용 교수께서 잘 정리해서 원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판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반일 종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서 있다 보니까 쉽게 타협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책이 되게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중성과 반역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열심히 읽고 감사합니다. 있으면서 이 책 많이 팔렸느냐고 저한테 묻는데 대답 곤란하게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국민의 탄생이라는 말을 화두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결국 아까 최남선의 고민, 이광수의 고민, 이것도 결국은 우리 한국인이 1930년대 현재로 한국인이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누가 나라를 세워주더라도 이 나라를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국민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발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군인, 교사, 경찰만 있으면 나라가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교육장으로서 참여하자 이런 이제 논지를 세웠는데, 이 국민의 탄생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 건국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또 독립운동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교양이 상당한 수준이라야 그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고민을
깊게 가졌던 분은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 말고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용원 총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대학생들을 전문학교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바로 그런 이제 공덕심이라 그럴까요? 국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 국가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 독촉입니다. 그 공덕심이란 말을 쓰셨는데 바로 그거죠. 네, 공덕심이란 말을 그 당시에는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치호 일기도에서 보면 그런 말을 쓰시고 그랬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아마 public virtue. 그렇습니다. 맞죠? 네, public virtue 그대로 번역하면 공덕심이 되거든요. 예, 예.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안 쓰죠. 그 말 안 쓰지. 그 당시에 공과 사를 요새 뭐 막 헷갈리게 하니까. 오히려 그 용어가 훨씬 더 품위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저기 논의의 핵심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공덕심을 갖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게 바로 또 공사의 구분이기도 하고. 공사구분.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의식 자체를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민족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민과 민족이라고 그런 것이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하지만 그 민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회의적인 그런 이제 시각들도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탄생이라는 말씀을 꺼내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공덕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public virtue 또는 public mind. 이게 없으면 국민이 될 수 없잖아요. 국가를 만들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조선조 시대 때는 이 공덕심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지 않을까? 이 일반 백성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잖아요. 3.1운동이 가능했잖아요. 저는 그 3.1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의 시각이 아니라 윤치호의 시각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윤치호는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 독립선언서 33인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윤치호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 거부한 이유는? 거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한다고 그래서 뭔가 크게 일본 정부가 뭐 독립을 시켜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그 만세운동에 참가를 해서 죽어갔어요.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윤치호는 크게 실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3.1운동이 우리는 뭐 거대한 어떤 그런 거족적인 운동으로서 또 평가를 하지만 실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났고 그 희생자 중에는 젊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치열한 어떤 그런 공덕심 때문에 과연 만세를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뭐 회의적인 그런 진짜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또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 운동은 뭐 역사적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죠. 우리 흔히 백성이 국민으로 바뀌는 계기가 3.1 운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남녀노소 특히 기독교, 천도교 중심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한 7,000명의 피살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숫자가 요새 좀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수천 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또 민족 자결운동과 연결이 되고 하니까 역사적인 의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윤치호 선생의 비판론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야기가 다시 이제 이
공사의 문제, 공과 사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국을 지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느낀 게, 아, 공사 구분이 명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하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 공사 구분을 하고 공덕심이 있는 엘리트가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공무원들. 그때 일본의 그림자를 제일 봤죠. 야, 대표님 같은 경우, 연세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납득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64년생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상대화 시켜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을 유학을 해서 보니까, 아, 내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충성과 관역을 논의를 하게 되면서 아, 왜 박정희이고 왜 산업화가 가능했는가?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 공덕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런 이제 관심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래에는 뭐 근대화로 하게 되면은 맨날 뭐 시민이 투자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그런 물질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제대로 된 공덕심을 갖는 국민이라는 것이 이 바로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유산이었다. 그럼 그 공덕심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본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공덕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그 기본적인 논리고 그건 서구에서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방적으로 일제가 물려준 유산이다라고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보니까 지배의 수단으로서도 그게 일본한테는 중요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인들을 이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역시 그걸 교육시켜낼 필요가 있었겠고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유의 물결을 타고 서구로부터 유입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그걸 불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공덕심의 차이는 있죠. 일본은 우선 12세기부터 가마쿠라 마푸 시대 이후에 800년 동안 무사지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조 600년의 문민지배. 그럼 문민지배에서 공덕심이 나오느냐 아니면 무사지배에서 공덕심이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사지배 체제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기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그런 미덕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비단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에서도 다 기사 문화 아닙니까? 유럽이 다 군인이 정치인이고 이 기사 문화에서 배운 그 엘리트 집단의 공사 그리고 일본의 무사지배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유교, 주작, 이 통치 이데올로기, 중국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작으로 했다는 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영향은 크지만 우리는 완전히 주작적 이데올로기 체계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약하죠. 주로 가족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게 집안. 근대적 공덕심으로 승화되지 않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약 집회를 특징으로 했죠. 그러니까 문인 지배의 특징이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무사집이라든가 서구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상무정신, 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상무정신, 누가 싸운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공덕심이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의 뭐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도 그런 민족적 경륜이라든가 뭐 등등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바로 공덕심이 주장을 하죠. 그 윤치호도 여기저기서 일기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독립을 시켜줘도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런 맥락.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고 가던 시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끝난 거거든. 네, 그게 바로 1979년입니다. 그 뒤부터는 80년대는 이후는 누구냐? 뭐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살았지만은 그 정신이 일제시대라기보다는 해방 이후에 교육을 받았던 미국식 교육도 받고 뭐 일본식 교육도 받고 했던 이 새로운 세대가 끌고 가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약해지더라고. 공덕시가 말도 별로 안 써요. 성공 후사란 말은 뭐 저렇게 쓰기는 쓰는데 어느새 공이 약해졌어요. 파브릭 마인드, 파브릭 버추가 약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건할 거냐 하면은 이제 국민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국민 교양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째는 우리가 인문교육이 약하고 특히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교양의 바탕이 되는 국어가 반신불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자주국방 의지를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뭐 이런 게,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것.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국가 엘리트가 집단화되지 않는다. 그게 한국의 위기다. 이렇게. 지금 이 중성과 반역,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 이 책을 일관하는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걸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변명, 남탓하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진, 논리 구조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일본이 나가서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해방도 남이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제 환상의 역사를 만들죠. 환상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역시 우리 안에서 내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입하다. 진입하.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이다. 해서 반일. 무조건적 반일. 아주 편리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변명도 되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그리고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카타르시스 할 수가 있고, 상당히 괜찮다는 표현이 어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사회 성원들이,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갔을 때 과연 이 사회에는 과연 전망이 있는 사회일까요? 자기 반성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 있노라면은 이 사회는 전망이 참 불투명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아마도 그동안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 살아왔던 그런
효율적이고 그런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실사구시의 사회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지배 문제를 따질 때 그게 반영 문제의 어떤 핵심일 수 있겠는데, 야, 일본이 뭐 일방적으로 강점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들, 그러면 강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느냐? 일본이 들어와서 무슨 뭐 저기 조선자들을 식민지화 시킬 때 무슨 뭐 수만의 병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개 연대 병력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를 장악을 하게 됐는데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닌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뭐 문제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저기 앞으로 준비해낼 수 있는 그런 논점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 참 편리할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목을 조이고 이 사회를 배척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고종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이 고종에게 망부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그건 역사학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망부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고종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일 반일 종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종은 또 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고종은 변호하고,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인데, 항복한 장수는 욕하지 않고, 장수가 항복했는데 끝까지 안 싸웠다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만 막 친일파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논리는 이 모습은 어떻게 봅니까? 본인이. 야, 선생님 말씀대로 고종 자체를 무슨 뭐 개명군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가면서 그 망국의 책임이 고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본한테 있다는 식으로 좀 바꿔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제국기에 이 고종을 비롯한 순종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라를 일본한테 넘긴 것은 그들이 도장을 찍어서 넘긴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들이 팔아먹은 장본인이 아니에요. 장본인입니다. 이완용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시 이완가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45년 8월까지도 전부 다 귀족 대접을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들이 또 군인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것도 교육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고종을 비롯한 이 정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그런 높은 문화민족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논리들이 그동안에 행행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건 아닐까요? 이 고종을 비판하고 망고의 책임을 공정한테 넘기면은 여기 말하자면은 육군 특별지원병을 갔던 사람이라든지 박정희 같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친일파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종의 책임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고종은 잘했다 해놓고 친일파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친일파 비판을 하려면은 고종을 같이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범위가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망국의 책임은 이한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종과 이한가에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고종의 책임을 따진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영삼 선생님. 김영삼 씨가 쓴 고종 비판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항일 전쟁으로 해방되었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김영삼 씨가 최근에 또 책도 고종의 여기 고종의 습관적 반청과 국가의식 고종 비판을 많이 했네요. 요새 또 고종 비판하면은 왜 비판하느냐고 듣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저기 45년 8월까지도 이행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보면 고종 자신도 국가의식이 좀 약하고 자기 일종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냐. 말하자면 고종의 퍼블릭 마인드가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그 가산이니까요. 자기 걸로 봤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고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노예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근대국가의 어떤 그런 국민으로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종의 정책이나 이런 것의 기준에는 일족의 그렇습니다. 안위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우리는 민족 전체를 백성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지. 그렇습니다. 고종 예찬론자.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예무부 차관을 지위에 있었던 윤치호의 일기를 보고 있노라면은 고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들의 그 사적인 재산 자체를 쉽게 뺏고 말이야.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낙인을 찍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려주고. 그것은 이게 계명분주라든가 많은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언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것은 근대국가의 이 분주는 전혀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까 윤치호 선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윤치호 선생은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윤치호 선생도 요새 친일파를 몰리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몰리죠. 그럼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치호 선생은 윤웅렬이라고 그 당시 군부 대신의 장남이죠. 그리고 이분은 최초의 어떤 그러니 이 조선인 유학 1세대가 됩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학을 거쳤고요. 그리고 여러 그 국민들, 조선인들을 겸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돈, 재산들을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고 이분은 일기를 썼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그래서 일기를 정말 좋은 기록이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그 당시. 근데 왜 영어로 썼는가를 이제 자기가 밝히는데 1890년대 후반부터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 한자로 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쓰다가 한글로 이제 한 2년인가 3년을 썼는데 다시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한글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이 무슨 뭐 저기 세종 때부터 아주 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아주 충분한 어이가 있고 막 해가지고 아주 발달된 것처럼 보지만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이제 쓴 한글로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이강수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한글로 뭘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윤치호도 영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는 매일매일 자기가 예무부 차관도 오고 여러 가지 고위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거주 환경이 어떤지도 그렇고 또 그야말로 또 여기 이쪽 충남 쪽에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개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수많은 곡식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하는 그 관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은 식당 종업원들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매일매일 관찰하고 그래 가면서 이 사회 변화와 변화들을 이제 이 일기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그 일기에 대해서는 윤치호의 시각이 분위기더라고 이야기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아마 그보다는 더 리얼한 기록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뭐 충성과 반역에서 윤치호 일기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윤치호 이분이 바로 육군특별지원병 경성후원의 회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이 육군특별지원병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지원병을 나온 일기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북 지역으로 출정을 가요. 출정을 합니다. 중일전쟁에. 그러면 서울역에 경성역에 와가지고 만세도 불러주고 송별도 해주고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그런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리얼하게 써놓는데 그런 자료를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자료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윤치호를 보게 되면 한게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단히 지식인 사회에서도 선배의 그렇죠. 장모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인적 연망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도 나오고 뭐 이광수도 나오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45년도 10월인가 5월인가 해방을 보셨네. 예,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신병으로. 예, 거기 뭐 병원에서 뭘 진찰을 하고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분은 친일파를 모른 적은 없죠? 사실은 평가는 역시 친일파죠. 아니 요새 뭐그 당대에는 그런 게 당대에는 그런 평가는 없죠. 그리고 이분이 애국가 작사가로도 알려져. 작사가. 그리고 윤치호 일기는 최근에도 나왔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월간조선에 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설을 했어요. 이분은 비판 정신이 대단하더구만요. 비판적이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주 따집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게 몇 년 뒤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때 윤치호가 민영환 씨를 대관식 특사로 모시고 갔죠. 러시아에. 그렇습니다. 페테스부르크에. 거기 가서 저건 기록이 아직도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가설 쓰고 갔단 말입니다. 저 민영환 박사가.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 대관식 할 때는 갓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민영환 씨가 화를 내면서 이건 보동이다 해가지고 대관식에 참석 안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윤치호 씨가 아니 여기까지 특사로 온 분이 여기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쓰놨어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요. 특히 윤치호 이거는 뭐 집에 돈이 많았어요. 자산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로부터 나오는 영자 신문들을 받아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면 중국, 뭐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등. 그게 이분이 어학을 몇 개를 했냐면은 한 30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영어는 정말 잘하시고요. 천재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아요. 뭐 그렇게 장기간의 유학을 한 건 아닌데도 중국어도 하지, 영어도 하지, 뭐 일본어도 하지. 근데 이분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 공덕심이 높은 분이시고 그러는데 방고구식이 또 철저한 분이에요. 방고? 예. 그래서 이분이 3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특히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최신의 이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젊은 층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이 소련도 다녀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미 그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최승희라고 하는 유명한 무용가가 있었죠. 근데 최승희 이분이 그 무용 공연을 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이게 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일기에 혀를 끌끌 차는 내용입니다. 야, 그런데 참 한심하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방공 강연을. 그때 일제시대 때도 방공공연을. 그렇습니다. 강연을 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정보에 의하면은 일기에 의하면은 벌써
북한 북부 지역에서는 공산주의가 많이 침투해 있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또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영국의 인도 통치와 일본의 이 조선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보고 있노라면은 진짜 이 반제국주의자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열린 민족주의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고 있노라면은 이런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좌익 말하자면은 항일 운동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좌익 입장에서 항일 운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김일성 공산주의자, 김원봉 이런 사람을 저는 독립투사로 불러주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독립운동이 아니란 겁니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지, 공산화를 시켜서 그걸 스탈린 지배체제 안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게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윤치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익 독립투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영이까지도 항일운동 했으니까 독립투사라고 봐야 된다. 항일운동과 독립투사는 다르지. 그럼 김일성이가 항일운동 한 건 맞지만 김일성이가 독립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스탈린 체제로 종속시키려는 게 어떻게 그게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보다 계급에 더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가 또 한 시간 이상 갔는데 또 다음에 또 합시다. 오늘 또 마지막에 더 못하신 말씀. 가까스밖에 뭘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강복권 문제를 다루는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이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윤치호의 경우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강복군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요구를 해와요. 윤치호에 대해서. 네.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절대 독립이 되는 건 아닌데, 젊은 애들 거기 꼬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게 무슨 독립이냐, 운동이냐.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럴 돈이 있으면은 애들에게 장학금 더 주고 학교 설립하는데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시각은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건 또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에 참여한 각자의 몫이 있거든요. 이승만은 이승만식대로 가는 거고, 김구는 김구식대로 하고, 공산주의자는 빼고, 그 다음에 또 김성수는 김성수대로, 윤치호는 윤치호대로 했으니까 독립운동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분진 합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이 독립하게 되는데 각각을 다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해 임시정부 역할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건 뭐 사실이죠. 자, 그 점도 있지만 제가 특히 이제 이 실력 양성주의에 입각한 그런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인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기업가도 필요하고 여러 많은 그러니 근대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만들어낸 사람들이. 예,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바로 윤치호고 이광수고 최남선입니다. 그 점을 그렇죠. 누군 특별 지원병 출신들이 없었으면은 6.25 때 우리가 졌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역시 그렇죠. 이 조선 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실력을 기른 소설인들을 실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들을 개발시키려고 했던 하는 유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을 애국자지.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국자인데 그 애국과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애국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국내파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문제를 하지만 건국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윤치호라든가 준원 이광수 같은 혹은 최남선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문이 붕 떠 있고 그렇습니다. 빈 껍데기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특히 상황입니다. 교과서 보면은 이건 정말 한국 현대사가 다 이거 데모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처럼 그렇게 되죠. 건설하려고 한 사람들, 나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건국은 영원히 블랙박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소중한 책입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